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기분 좋게 올랐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고 갈까요? 자, 오늘 코스피 2.34% 상승했습니다. 2,57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3% 넘게 올라갔습니다. 730선 뚫어내면서 731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만에 9일 만에 좀 반등을 한 거라고 하고요. 외국인은 8일 만에 순매수 전환. 확실히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오니 시장도 좀 올라갔다. 이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 줄지 아니면 개인들의 좀 혼동을 일으키는 건지 다양한 이야기, 심층적인 이야기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소개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분 좋게 모처럼 올라간 시장이었고 저도 오늘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장 한 줄 평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한줄평은 네, 흥태야 치맥 싸라입니다. 흥태야 치맥 사라. 이거는 뭐냐면요. 되게 좀 기분 좋은 말인데 네, 이게 저희 팀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월간 수익률 1등 하게 되면 네. 다음 달에 저희끼리 치맥 한 잔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아직 1등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치맥은 아직 안 사셨어요. 왜 안 썼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잠 풀렸고 올라왔고 하니까 또 기분 좋게 네.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또 오늘 또 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면서 네. 오늘 같은 날 좀 다 같이 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약간 그동안 좀 소극적으로 매매해왔는데 어제 종가부터 해서 오늘 장중까지 좀 적극적인 매매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는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완화된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매매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태야 치맥사라 기분 좋은 의미에서 오늘 또 재밌게 한 줄평 써주셨습니다. 근데 요거 아까 이제 화목팀만의 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만약에 안 쏘면 좀 저주에 걸립니까? 근데 걸릴걸요 아마. 저주에 걸릴 것이다. 다음 달에 꼴등하지 않을까. 혹시 이번 달 안에만 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한 이번 달 중순까지 안에는 또 해야 되는지 기간이 좀 있습니까? 뭐 전에 일찍 쏴야죠. 늦게 가면은 왜냐면 그렇죠. 또 이제 그 역전할 빨이 좀 수-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언제 쏘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장 한 줄 평은 내마녀라고 생각했는데 심술을 부릴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이렇게 추석 선물을 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마녀의 날.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차피 이제 9월달 시장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달이기도 한데 네. 변동성에 의해서 하락을 보면서 심술을 부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또 추석 선물을 주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아왔던 시장에서 그다음에 또 선물도 그렇게 매도했는데 오늘 뭐 엔비디아의 어떤 호재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 번도 조정이 나오지 않고 종가까지 끝까지 올라왔다는 측면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전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좀 약했지만 그 외에 개별주들 그래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개인들이 이제 추석 한가위 때 이제 시골 가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하거나 이제 미국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마라 다시 한국장으로 이제 돌아와라라고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이제 오늘 상승을 만들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천사의 추석 선물이기도 하고 지금 채팅창에 신희님께서는 젠슨왕이 준 추석 선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기 전에 치맥사라에 대한 답변 시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쏘시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의지했던 우리 이가람 매니저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마녀 사냥을 나설 줄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뭘 알았어요? 언제 쏘실 거예요? 저 뭐 추석 연휴 끝나고 예. 제가 인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예. 그때 과하게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가해도 됩니까? 그럼요.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영화 이제 뭐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대사 내용인데 네. 누가 주인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영화 영웅. 이 뮤지컬. 누가 네네네네. 네. 주인이 없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주도주가 없었던 거죠. 오늘 오전장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반도체가 가더니만이 또 이슈에 따라 가지고 로봇 테마가 또
올라왔고요. 로보테마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제약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고 또 전력들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가 오늘 하루 아침에 한 6개에 대한 섹터들이 한 번에 수준으로 예.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섹터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순환매를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주도주가 누군지 이거를 반도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2차 전지를 가야 되는지 재생에너지를 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순환매가 과하게 빨리 네, 돌았다는 거죠. 그렇죠. 도는 건 괜찮은데 이게 빠지면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다 같이 올라 버리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좌가 좀 살아나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거하게 물려있던 게 오늘도 양전을 했어요. 빨간불 켜주고 있다 보니까는 좀 다행스러운 시장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갔습니다. 마치 김웅태 매니저가 쏘지 않는 치킨보다 빠르게 돌아간 순환매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가 볼게요. 자, 반등의 시장 그 중심에는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반도체 하락세는 시장 전체 하락세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이 젠슨왕 CEO의 코멘트들이 다시 좀 꺼져가던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렸습니다. 여러 가지 AI에 대한 낙관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모먼트도 있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어제 있었던 이 젠슨왕 CEO의 발언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사실은 새로웠던 내용이었나라고 생각을 좀 들었었고 그동안 시장에서는 뭐 젠스당이 뭐라 하던 누가 뭐라 하던 그냥 무조건 장 빠지니까 버블로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저께 드디어 이제 골드만삭스의 테크 포럼 자리에서 젠스당이 지금 수요가 너무나 좋고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 센터들은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블랙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오라클에서도 엄청난 주문량이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가 AI 칩에 대해서 이제 수출에 대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검토 내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어저께 엔비디아가 좀 시장을 다 끌고 올라와서 결국 나스닥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게 우리한테 오면서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전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다 누구나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약간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던 자리에서 어저께 8%나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다 살려놨던 시장이었는데 근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얼마큼 나타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어저께는 이슈 가지고 올린 거라서 뭔가 새로움은 사실은 없던 거였는데 다 알고 있던 내용인 상태에서 그냥 지수가 올라가면서 약간 습을 쏠린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네번째 날 맞아서 때마침 또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업 반도체들의 연속성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끝으로 젠스당이 그런 말도 했죠. TSMC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쵸. 곳도 보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파운드 쪽에서는 결국은 TSMC 말고는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가 봐서 약간 놀리는 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패키징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 자체가 안 잡히고 있고 TSMC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알고 있는 젠슨항이 TSMC 이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걸 쓰게 되면 품질이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호재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삼성전자 거의 놀리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들은 삼성전자 임원진들은 정말 붕괴하고 분노하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1등의 서열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지금 1등에 놓친 게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과연 1등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부터 재검토하셔가지고 부디 삼성전자 다시 국민 기업의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엔 기회에 좀 올라와서 다시는 젠스당의 그런 놀림거리가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어제 또 이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이제 테일러 공장, 미국에 있는 테일러 공장을 인력 철수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오면서 아, 이게 좀 악재로 반영이 될까라고 했는데 또 삼성전자에 오히려 기대감이 되지는 못하는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도 이게 놀린다라는 게 그간의 HBM3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네. 겹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삼성전자한테 뭔가를 주려고 해도 뭔가 결과물 자체가 나와주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뢰도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젠상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가 있고 고객사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한쪽만 다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액션을 취하게 되면 결국 TSMC가 더 많은 갑질을 할 수가 있고 네. 하이닉스가 또 더 많은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뭔가 그런 위치적으로 좀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한 멘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좀 결과물을 좀 빨리 보여줘서 네. 지금 시장 내에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투자은행들을 불러놓고 컨퍼런스 콜을 할 때 SK 하이닉스는 말을 한 대로 다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투자자 모아놓고 설명은 다 했는데 그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너무 추락한 상태라서 주가가 다 내려와 있는 거니까 좀 정신 좀 제대로 좀 차리고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기대보다 못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 마감이 되긴 했는데 뭐 SK하이닉스도 크게 올랐고 그 외에 주요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을 계기로 좀 어떤 상승의 기판을 좀 마련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은 확인할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시장은 어저께 오후장 막판쯤에 저점은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저께 이제 잠깐 우리 종합지수 차트만 잠깐 좀 보고 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마감 때쯤이었습니다. 오후장 마지막에 지금 주가에서 내려오다가 말고 한번 뛰어 올라갔던 그 순간이 있어요. 이때거든요. 2시 때쯤에 한번 이때 확 밀어냈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때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한 번에 800억 정도의 대량 매도가 나왔다가 1000억 원 정도의 순간 매수가 붙으면서 올라간 건데 이때 뭔가 지금 숨바뀜이 한번 나타나면서 오늘의 상승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2490이라는 자리인데 PBR은 0.9배 정도가 되는 위치가 되겠고요. 이 자리가 지금 딱 쌍저점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자리는 당분간 저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상 봤을 때 이제 약간 쌍저점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만큼 이제 문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당분간 이 자리는 안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면 무조건 기점은 이제 9월 9일 날의 저가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를 기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봤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로 보게 되면은 뭐 단기로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중장기로 올라가는 뭔가 좀 빠른 상승, 큰 폭의 상승을 원하는데 반도체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반도체들은 다 역배열이거든요. 지금 네. 종목들 자체가 웬만한 게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때는 V자 반등보다는 올라가도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뭔가 좀 차분하게 좀 기간을 놓고 보셔야 될 게 반도체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섹터 쪽에 뭔가 좀 빠른 상승을 원하시면 다른 섹터에서 노려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한 이가람 매니저님인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반도체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포트 안에 담고 있는데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 하락장을 맛보다 보니 지금 빨리 여기 탈출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올라가는 거라면 이제 바닥 확인했으니까 조금씩 사 모아가도 괜찮겠다. 뭐 신규 진입 자리도 괜찮겠다.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O를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탈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즉각적으로 탈출하는 건 아니고 추후 이 상승세를 다 맛본 다음에 탈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OX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하나씩 다 나왔다가 조기준 매니저님이 막판에 저가 매수 쪽으로 이야기를 바꿔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왜 바꾸셨어요, 막판에? 네, 제가 앞뒤를 거꾸로 헷갈리셔서? 헷갈렸습니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네. 현재 주가를 뭐 탈출해야 될 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수금, 신용융자금,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뭐 전체적으로 이제 50조가 넘어가는 고객 예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어떤 금리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에서도 50조가 넘어가는 고객 예탁금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증권담보대출을 봤을 때 19조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동안 23조까지 올랐다가 증권담보대출도 줄었고요. 그만큼 반대매매도 3조에서 4조가 지금 나갔고 신용잔고도 좀 17조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대매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줄면서 이제 이런 시장에 반대매매 추가적인 자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고 제가 보여드린 이제 PPT 자료에서 1번을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팔았던 것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거의 6조 7천억을 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조 7천억을 팔았는데 개인들이 지금 현재 거의 7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관이 한 1조 4천억을 팔았고 외인이 거의 7조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팔았다가 오늘 이제 장중에 팔았다가 종가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서 종시 호가 때 매수를 한 거고 연기금이 1,000억 넘게 1,500억 샀다가 이제 더 매도를 한 건데 요렇게 지금 현재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4년 1월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8월부터 이제 9월 12일까지 봤을 텐데 요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계산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17조를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24조를 샀다가 조금 매도가 나왔다라고 그 다음 PPT를 보신다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 17조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조 매수가 됐고 개인들이 8조 정도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속적으로 팔았다가 최근에 7조 정도를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개인들은 매도했다가 오늘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PPT를 본다고 하면 네. 이제 뭐 외국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이제 8월 1일부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팔았는지. 그러니까 네 번째 PPT를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최근에 8월부터 6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56%까지 지분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55%, 54%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6조 정도를 매도했고 1조 2천억의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다른 뭐 LG온수, 삼바 뭐 이런 것들을 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점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를 본다고 하면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2조를 팔았습니다. 하이닉스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2조를 팔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7, 9조 정도의 기관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됐고 그거를 개인들이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봤을 때 보시면은 7조 6천억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개인들이.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1조 6천억 정도로 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9조 정도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들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정말 스마트한 개미인지 아니면 또 그렇죠. 당할 건지. 근데 이렇게 조 단위의 금액 거의 10조를 반도체를 샀다고 하면 개인들이 일반 개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개미과 큰 슈퍼 개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고 아까 기관들을 보면은 인버스를 샀거든요. 최근에. 네, 네, 네. 인버스를 샀는데 그래서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제 수출입 통계 9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한번 PPT 세 번째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0억 불 지금 현재 매도, 그러니까 수출이 돼 있고요. 전년비 24%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은 11%. 그러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계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입이 더 높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출이랑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는 9월, 7월 달에도 지금 현재 좋았고 8월 달도 좋았거든요. 8월 달도 30억 불 이상 흑자가 났고 7월 확정한 것도 35억 불 이상 흑자가 났다라는 거는 9월 달도 지금 현재 무역수지 흑자가 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의 작년 6월부터 무역 수지는 계속되고 있고 수출 동향도 견조하다. 환율 상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엔화 강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이제 일본 제품하고 경쟁했을 때 자동차 관련해서 더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원 달러, 그러니까 엔 달러, 원화
계산했을 때 달러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수출 상황은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까 반도체를 팔고 나가야 될 게 아니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까 테일러 공장에 관련해서도 철수와 더불어 최근에 그러니까 해외 인력 감축과 더불어 오늘 BNK에서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거다 얘기하면서 목표가 하향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 사야 돼요.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들이 어떤 대형주들, 초형주들 말고 증권회사들이 대형주들 목표가 상향했을 때는 팔아야 되고 네. 목표가 하향하면서 셀 보고서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거의 맞더라. 제가 증권회사 25년 있어 보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 하향하면서 안 좋게 썼을 때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네. 바닥에 악재에서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6만 5천 원 밑으로 갔을 때 적극 사고 저는 7만 원 밑에서도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15만 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제 이 파운드리 인력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악재 소멸에 대한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기준 매니저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SK하이닉스만큼 잘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다 보니까 그럴 텐데 삼성전자가 좀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재료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현재? 가장 쉬운 거는 이제 12단 통과를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산은 언제부터 할 거다. 납품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거를 젖혀두고 제일 먼저 사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중립 기호를 넣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아직은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저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에서 오늘 급등했다고 빠져나올 자리일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무효에 계신 분들이 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빠져나올 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저점이라고 하는 건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뭐 급등해서 올라가서 따라잡으신 분들 만약에 지금 오늘 사서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그쵸?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월, 화, 수 3거래일 동안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 변심이라는 게 하루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들도 우리가 또 선별해야 되는데 어제 CPI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그게 시장을 땡겨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도 PPI가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해서 나오겠지만 만약에 예상치하고 부합되지 않고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시장이 또 깨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혹 되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혹 치어서 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바닥에 찍고 반등했을 때 이때가 바닥이었거나 이때 살 걸라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바닥이었네 확실하네 그럼 지금 담아야지 하고 담아야 되는 게 맞는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지금 제가 ETF 차트를 띄워드렸어요. 전력, 설비 투자, 그리고 2차 전지, 재생에너지, 화장품, 반도체, 로봇, 바이오 헬스케어를 띄워드렸는데 그동안에 많이 내려왔던 게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쉬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살짝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인지 이게 확실하게 반등이 들어왔다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반등해서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8월 달하고 9월 달 거의 한 달하고도 좀 지나가는 기간 동안은 다 조정받았어요. 다 조정받았는데 이제 들어왔네? 그럼 반등했네? 다 반등하고 있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지? 반도체를 사야 되나? 2차 전지 사야 되나? 재생에너지 사야 되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사야 되나라고 했을 때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가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어떨까?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앞서 얘기했지만은 지금에 대해서는 주도주가 어디 섹터인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걸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더 사는 것보다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서 들어가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가 이미 주도 섹터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일장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FOMC도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장당 하루 좀 참는다고 해서 시장 달라지는 거 크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고 있다가 어. 대응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샀는데 내일 많이 밀려버리면 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오늘 못 샀는데 오늘 내일 또 올라왔어. 그거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장을 노리면서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는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웅태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누가 현금 한 100만 원 넘으면 좀 적나요? 안 적습니다. 네? 안 적어요. 안 적어요? 네.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하면 지금 반도체를 담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그쪽을 좀 담을 것 같습니까? 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오늘 그쪽으로. 반도체에 올라왔는데 저도 반도체 딱 한 종목 있어요. 예, 맞아요. 한 종목 있는데 이거를 더 담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오늘만 20% 넘게 급등하길래 네. 담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지금 담아도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담아도 수익 안 나는데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할 거면은 어차피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 가져갈 거면은 그냥 놔뒀다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사도 된다. 굳이 뭐 이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괜히 생돈 날리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올라왔을 때 내가 추가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단가가 이 정도면은 내가 또 한번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사도 절대 늦지 않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적금 형식으로 부원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우량주 위주로서 적금 형식으로서 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서 전략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은 시나리오 아니면 뭐 매수를 하는 포인트라고 아까 이제 오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한다면은 뭐 전고점까지 좀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너무 욕심입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뭔가 전고점을 노려본다.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몇 개의 좀 차트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전고점이 25만 원대에 가깝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서 내가 이거를 25만 원까지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의 또 투자 심리상, 업황상을 봤을 때 빠르게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상태에 약간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뭔가 3분기 어닝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엔비디아 관련된 발표가 정확하게 안 나왔고 8단이 이제 곧 나올 것이냐 아니면 11월 달에 다다음 달쯤 나올 것이냐가 문제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도 이제 과연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나 줄 것이고 그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다시 한 번 더 AI 반도체들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럴 타이밍 때 전고점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사서 V자로 노리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게 좀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산다 해도 전고점까지 좀 바라보는 거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전략은 바로 종목 압축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냥 반도체와 엮여져 있는 또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하게 되면 보통 원래는 ESS 쪽으로만 생각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반도체 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ESS 쪽이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57%로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는 그래봐야 13%밖에 안 되는데 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내년도에 거의 ESS와 맞먹을 정도로 비중 자체가 올라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물량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서진 시스템은 ESS만 가지고서 마진을 굉장히 잘 남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내년 들어 본다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이제는 통신 장비에서 ESS 쪽으로 바꿔왔다면 내년도에는 ESS에다가 플러스로 반도체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도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인식도 하시면서 ESS 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새로운 거 보신다면 그냥 뭔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서진 시스템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자, 조기준 매니저님은 본다면 좀 어떤 종목이 가장 낫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쪽을 본다고 하면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 낮방송에 추천드렸었는데 YC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택이 50% 정도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0% 들고 있는데 최근에 HBM 테스트 장비를 납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관련해서 테크윙이 많이 올랐다면 YC가 이제 삼성전자양 HBM 테스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와 관련 기존에 D램과 낸드 플래시 검사 장비였는데 이제 HBM 검사까지 하고 있으면서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YC를 사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본다면 저는 뭐 최근에 저번에 화요일부터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유리기판 시장이 굉장히 멀리서 가까이 그쵸.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옵틱스가 유리기판 관통 전극 관련해서 TGV 있고 수주와 싱글레이션 관련해서 커팅 장비가 지금 현재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의 YC캠이 지금 현재 유리기판 현상 박리액과 더불어 디벨로퍼 스트리퍼라든지 그다음에 네. 현상액을 지금 현재 납품 수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LG라든지 그런 쪽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SK 앱솔루스 외에도 해외 업체들 TSMC도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관련된 검사 장비가 오늘 고객사 이비덴 쪽에서 PCB 기판 장비에 관련해서 기가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가비스가 지금 현재에 관련해서 대부분 기판 업체의 글로벌 탑기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상용화했고 이걸로 해서 유리기판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만약 이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상용화할 텐데 검사 장비 얼마나 줄 거냐 이렇게 네.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에서부터 제가 내년 초에 물론 SK 앱솔루스가 쳐가고 있는데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 올해 연말이냐 아니면 내년 언제쯤이냐가 지금 유리기판 시장이 열릴 그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2026년을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당겨지고 있고 글로벌한 대부분의 탑티어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 상용화 과정에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유리기판을 안 했던 이유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사갈 네. 사람이 없었는데 예. 지금 엔비디아에서 사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PCB 기판, FCBG 기판에다가 올리는 거는 완벽한 AI 관련해서 그 기판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넣었을 때 전통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HBM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열릴 거고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SK 앱솔루스에서 하고 있는 기가비스가 가장 유명하다. 가장 많이 빠졌고 저점에서 이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제일 많은 기가비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비스와 YC 얘기해 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바로 특이점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조규준 매니저가 아주 유리기판에 대해서 정확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부터 유리기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조규준 매니저와 함께 유리기판 이야기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 압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조금 역시나 저는 항상 말씀드린 거는 너무 HBM에만 메모리에 치중하지 맞아요, 마시고 맞아요. 다른 것 좀 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오늘 급등했던 유리기판 쪽에서 본다면 YC캠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저는 CXL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CXL. 오늘 강했어요. 네, 오늘 강했습니다. CXL에서 오늘 CXL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와중에서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보고 있는데 네. 네오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서도 역시나 CXL을 기반한 이제 D램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장비 업종에서 이 네오셈을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원래 사실은 이번 달부터 해서 이제 XCXL에 대한 관련된 이제 양산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할 거다라고 예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 내년부터는 CXL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제 임박설도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HBM에 대한 후속주로서 CX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물량을 조금씩 차근차근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은 한 번 더 시세 불출하기 위해서 또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또 담아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심정이에요. 그쵸, 제가 그쵸. 앞서 말씀드렸을 때도 네오셈이 조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C캠, 네오셈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원래 지난 8월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이었죠. 근데 2달 연기하면서 다음 달 10일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섹터가 시장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그리고 FSD 기술이 공개되고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좀 다가오는 시간이 당겨져서일 거란 관측인데요. 자, 로보택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율주행 섹터를
주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금리 인하도 함께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자율주행 섹터가 요새 좀 자주 시장에서 상승 섹터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10월 10일 날 날짜를 네. 그러니까 한 번 연기를 했는데 뭐 또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연기할 수 있는 뭐 원래 일론 머스크가 한두 번 그렇게 연기한 적이 뭐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상수법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연기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이제 로보택시가 나올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치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한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그렇고 서울의 10배 크기 우한에서도 자율주행이 계속적으로 실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현재 뒤처지고 있고 느릿느릿하다라고 기사가 오늘도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가서 자율주행과 IT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지역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던 이유가 한국 시장이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곧 이제 오늘 로봇 보핏 관련해서의 관련주도 올라왔고 그래서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데 저도 지금 요번에 이제 뭐 자가 운전을 해서 이제 시골 추석 때 이제 시골 내려갈 텐데 과거에 이제 크루즈 기능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크루즈 기능을 쓰고 있는데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게 이제 그 먼 거리를 운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진작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크루즈 기능으로만으로도 고속도로에서 그냥 가만히 편하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맞아요. 막혔을 때 굉장히 짧은 거리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것만 있어도 그렇게 좋고 뭐 주차 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좋은데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사양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청 앞 사태가 그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 경우에서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자동차의 어떤 그런 안전 성능은 점점 커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져 있으니까 빨리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내에서 과거에 판교에서 판교 이제 섹터 내에서는 자율주행을 하게끔 택시가 운전하고 있는데 기사가 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간 종로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청 쪽에서. 시청 쪽에서 이제 지금 버스가 다니는 심야에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좀 확대된다고 했는데 확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자율주행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이건 자율주행 법안이 돼야 되고 이 안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해야 될 텐데 너무 대한민국은 그렇죠. 늦다라는 측면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빨리 치고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또 IT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빨리 치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정부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의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주는 게 일단 섹터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 치고 가고 있지만은 중국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도 자동차 회사와 더불어 지역 우한이라는 시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동차 강국이었는데 중국에 지고 있고 미국에도 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쳐야 되는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청 앞을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차가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호태 매니저님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담아보기에는 조금 부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네. 워낙에 또 지금 자리가 로봇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AI 로봇이랑 지금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멘텀으로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을 보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슈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추세가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당일로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서 그냥 수익을 보는 정도로 그냥 재미로만 좀 해보는 거 좋겠고요. 아직까지 레벨 4 단계가 오려고 하면은 한참 더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게 내연 기관에서도 자율주행을 또 전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큰 틀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내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완벽하게 선점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율주행은 아직은 조금 더 멀고도 먼 길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또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따라올지도 굉장히 또 의문이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는요. 네. 뭐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너무 멀다. 네. 너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씩 추석 지나고 나면 한 달도 안 남은 일정인데 이벤트 전략으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좀 어떻게 보세요? 일정 매매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이벤트 플레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먼저 한번 움직였거든요. 한번 움직였다는 얘기는 바로 더 움직인다기보다는 한번 움직여놓고 잠깐 한 1, 2주 정도 숨지고 있다가 아마 10월 10일 그 전주 아마 9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다시 움직이거나 10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10월 1일부터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 쪽 테마는 일정주로서 물론 이제 더 발전되려면 국내에서 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현대차에서 레벨 4로 가고 5로 가는 과정이 좀 많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은 산업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이벤트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제가 만든 데이터가 있는데 한번 좀 보고 가시겠어요? 한번? 네, 보시죠. 일단 요거도 못했는데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제가 차트를 제가 엑셀로 다운받아서 제가 그려본 차트입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음날 뭐가 올라가냐면 SK 하이닉스가 따라가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모습이었었고 삼성전자는 보통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동조돼서 같이 움직이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이제 제가 아래다 오탄인 건데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따라갔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되게 묘한 건데 저도 이게 왜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테슬라와 한국에 있는 한 업체가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처럼 가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랑 테슬라가 보시면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갑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알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차를 알고 있었는데 차트가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똑같이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벌어진 것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졌고 방향성은 똑같이 가거든요. 저 이거 봤을 때 이런 플레이를 본다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슈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게 10월 10일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전기차보다는 아마 자율주행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다음날 현대 오토에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대 오토에버가 올라간다면 무조건 그날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 종목들 작은 종목을 산다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니까 한번 아침에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다음날 현대 오토에버가 아침부터 올라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테마 종목을 건드시면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모멘텀과 함께 현대오토에버가 좀 커플링할 수 있는 현상 이런 것도 잘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팅 하나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올라와가지고 자, 10월의 가을님께서 자율주행 부산 시내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탑티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운전 안 해보셨습니까, 매니저님들? 부산이면 그렇죠. 부산에서 자율주행 하면은 왜냐면 부산에서는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바꿀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게 아니고 왼쪽 깜빡이를 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요? 오히려 페이크를 주고 넘어가기 페이크 주고. 쉽기 위해서 오히려 부산에서는 오히려 자율주행이 더 먹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매니저님들은 그렇게 반응이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 운전 김우태 매니저님 해보셨나요? 전 해봤죠. 확실히 힘들죠, 거기는. 네. 그 고가도로 넘어가는 데라도 이 차선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저도 애먹은 게 있는데 네. 한
두 바퀴 정도 뺑뺑 돈 것 같아요. 네, 차선을 맞아요, 바꾸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좀 어려운데 자율주행이 이거를 능가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1시 방향에서 이제 잠깐 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1시도 있고 2시도 있어요.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라고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과연 부산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게 과연 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얘기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현대오토에버부터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종목 현대오토에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 주가 자체도 옆으로 잘 기어가고 있고 다른 자율주행 테마들은 등락이 좀 심한 상태에 있고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현명하게 기어가고 있는데 아마 매주권 끝나게 되면 한 번씩 튀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또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될 거니까 현대오토에버부터 올라가야 다른 그쵸. 자율주행 테마도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네. 저는 현대오토에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거를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면 네. 레벨 3와 레벨 4에 있을 때 과연 이제 카메라 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이제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레벨 3일 때 보면 총 15개의 카메라 이제 자율주행에서 바이두에서 만든 건데 카메라 6개, 레이더 4개, 라이더 5개였습니다. 총 여기는 또 구글 웨이모는 18개가 들어갔는데 레벨 4가 되는 순간 여기 이제 바이두가 38개, 그다음에 12개, 18개, 8개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30개입니다. 카메라 13개, 레이더 10개, 라이더 7개. 그다음에 GM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4개에서 21개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사야 될 게 뻔합니다. 레이더를 사야 되거든요. 부품사에서. 그러면 SOS랩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라이다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SOS랩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 이제 여기 광주 그러니까 카이스트라고 안 하죠. 여기는 광주 과학기술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회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제 지역 발전에서 자율주행 관련의 테마로 해서 이제 지역이라고 선언을 했던 게 요 SOS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이 있겠지만 그 내에 있는 게 SOS 광주 쪽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라이다 기업으로서 SOS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는 레이더입니다. 라이다와 레이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만큼 하나 더 이제 카메라를 본다면 세코닉스가 좀 실적이 좋은 회사로 해서 이제 세 종목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더 이 차이는 또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가면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셔서 자율주행 인사이트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종목 있습니까? 종목은 있습니다. 갑자기 또 급등하는 것들 좀 종목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한번 담아봐도 될 만한 거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과거 BMW에다가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공급하는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2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년도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주가가 다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차라리 이제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2년 전에 대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 번쯤은 바닥권에서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기업은 볼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단기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하면은 모트렉스. 아무래도 자율주행하면은 최초에 시장에서 가장 부도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게 라닉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이었는데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첨단 운전 보조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에이다스 요거를 또 하면서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서 묶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해서 튀어가는 자리지 않을까. 그래서 12,000원까지는 한 번은 튀지 않을까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보택시로 연결해서 일정 부분을 본다라고는 이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거고 이거 말고도 뭐 같은 섹터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라닉스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SOS랩이라든지 다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모트렉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차트 보여주셔서 좀 봤더니 추세가 정말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오히려? 여기서 어차피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율주행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테마 성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놓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한 테마 매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지켜놓고 여기를 깨지면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지켜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자리가 일정 부분에서 10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이제 한 번은 튀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미국 대선 테마주가 아직도 좀 투자 아이디어로 유효하다라는 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석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개월 정도 남은 테마, 어제 대선 토론 이후 우선은 해리스 관련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트럼프 관련주는 어떻게 좀 작전을 잡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매니저님, 일단 어제 토론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리스가 생각보다 토론을 잘했다. 맞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잘했던 트럼프가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트럼프가 자기가 내재열 공약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해리스를 까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토론 내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게 해리스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얘기로서 이제 흘러가면서 인격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네.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게 예전에 바이든하고에 대한 이런 토론 대회에서 그렇게 말 잘했던 트럼프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율이 물론 이제 지금에서 트럼프를 좀 넘어섰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 던 모습이고 또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해리스가 완전하게 또 이제 역전에 성공했다라고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관련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이 상승했던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어제부터 이미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마리아나 그거와 또 이제 낙태법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 2차 전지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양각 구도에 대한 어떤 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에 대한 입지를 가지고 그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좀 태워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 바이든과 트럼프하고에 대한 대선 구도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에 또 셌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이 바이든이 공약을 내세웠던 게 그린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그쵸. 수소 또 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었어도 그 트럼프에 대한 당선됐어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똑같은 현상이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들의 주가들이 많이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그널로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물론 어떤 구도에서는 지금 누가 당선이 될 거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좀 그 대선 후보 트레이드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지지율이 좀 높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후보자에 대한 선거 공약. 그랬을 때 그 섹터들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지금 마리아나도 테마에 대한 합법화도 이미 한번 해리스가 먼저 합법화를 하자고 선정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이틀 전부터 마리아나 합법화를 하겠다라는 맞아요. 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오는 거고 또 이번에 낙태법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트럼프는 낙태법 금지를 계속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이 해리스가 그 언론에서 발설할 때만큼 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리스가 정말 바보짓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수혜주들은 한번 시세불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선도 마찬가지였고 그 미국 대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차 전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였고 신재생에너지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섹터들을 공략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월수팀과 이 비슷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월수팀에서는 두 명의 매니저가 좀 해치 역할도 해야 하다 보니 트럼프도 한 손엔 가져가야 되고 한 손에는 해리스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용태 매니저님은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 당시 네. 이재명 후보 네. 당시였을 때도 동시에 그 같은 섹터에 대한 인맥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런 게 테마들도 있었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해치성 매매로서 같이 한번 담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아. 너무 많이 이제 테마 쪽에다 많이 비중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테마지만은 미래지향 쪽으로 갈 수 있는 섹터, 조선이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서는 비중을 실어도 되겠지만은 뭐 마리아나라든지 뭐 일부적인 뭐 그쵸, 좀 그런 종목들은 테마성이 짙은 네, 쪽.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길게 가지 못하는 섹터들은 좀 짤막하게 좀 수익을 구조 나오는 그런 네.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내가 만약에 이 미국 대선 테마주들을 좀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할 때 좀 양동 전략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좀 수익이 적다 보니 좀 강하게 한쪽을 좀 밀어붙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한번 경험치가 있어서 네. 한쪽을 밀거나 뭐 양쪽을 그때 한쪽을 미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좋게 보지도 않고요. 예. 과거에 이제 다들 트럼프가 안 된다고 뭐 지지율을 봤을 때 뭐 90%가 진다고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미국 관련주들이라 이런 거를 대부분 이제 트럼프 반대쪽을 매수를 했는데 엄청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역시 정치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베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맞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지만 그쵸. 또 틀렸을 때는 그 데미지가 뭐 헤어날 수 없거든요. 제가 네. 거의 한 달 동안 뭐 그렇게 상태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빠진 건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90%였는데 어떻게 90%가 뒤집어지지? 라는 세상은 참 잘 모르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들도 이제 그 어떤 세계의 평화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뽑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나라 선진국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더불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평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 배를 불려달라. 이제 예. 각자의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투표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긴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서로 상대방의 이제 공약을 갖다가 이제 카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가는 쪽에서도 이제 과거에 트럼프가 코인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코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정책 테마로한가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짧게 끝난다는 거죠. 하루 이틀 가고 많은 그쵸. 테마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 막 계속 순환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그걸 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많은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보다는 아까 제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을 찾아서 그런 업종에서 좀 중기로 끌고 가고 아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안 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되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는 네. 맞았을 때는 좋지만 틀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도 정말 어렵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맞추면서 투자하는 건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뭔가 이가람 매니저님만의 전략, 팁은 또 뭐 없습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사이트 하나 보면 되는데요. 그 폴리마켓이라는 그 그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누가 앞서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는데 실제는 원래 이제 여론조사랑 요 사이트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이 요 사이트를 보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는 게 더 명확하게 지게 되면 결국 다 골로 몰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보는 거는 지금 ETF를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동시에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나와요. 영이죠. 그래서 하실 거면 한 가지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보다 확실히 해리스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분위기가 잡혀져 있으니까 보실 거면 해리스 관련 종목을 보시는데 그 와중에 또 때마침 금리까지 내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해리스 관련 종목이고 실적까지 나온다면은 차라리 이런 게 이제 어디 발표 구간 또 10월 달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요렇게 삼박자가 아우러지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풍력 쪽에서는 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CS 윈드.
네, CS랜드가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CS 윈드 해외 매출도 좋기 때문에 윈드 타워에 대한 매출의 규모도 꽤 크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 볼 거고, 만약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SK 이터닉스,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터닉스도 예. 같이 보면 좋은 게 이제 해리스 트레이더 관련돼서 이제 풍력 사업이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지금 자리에 따라다는 것보다는 저는 눌림목이 왔을 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번 갭을 띄어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17,500원에서 17,000원 사이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 자리만 밀리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담아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혹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담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와 CS 윈드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일단 중간에 본다면 이제 풍력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제 풍력주 중에 보시면은 이제 SK 이터닉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를 하부 구조물로 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대만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신한 우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착공을 할 거다라는, 우리 이제 서남권 관련해서도 이제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단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해상 풍력 관련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최근에 지금 현재 주력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산일전기, 그러니까 이게 그 변압기 관련해서 산일전기를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 1년 온기 영업이익이 466억 나왔는데 반기에 벌써 480억이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중에 작년에 1년 영업이익을 넘어선 건 이제 산일전기가 유일하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령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요게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 관련해서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특수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리액터까지 하고 있는데 70~80%를 미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가 지금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보유수 물량을 해소하고 바닥에서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시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와 SK 오션 플랜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도 풍력과 태양광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전력기기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둘 다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거 이해를 본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CS 윈드 쪽을 보고 싶고, CS 윈드가 또 2분기 서프라더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상 위치 봤을 때 내려갔다가 올라온 위치 자체가 앞에 물량이 아직 좀 물량 소화가 필요한 자리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뚫고만 V자로 세게 올라가기보다 일정은 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눌림목 자리에서 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솔루션 보실 텐데, 하나솔루션은 악성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팔아야 될 물량이 너무 많아서 얘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2분기 때 태양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왔던 애가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태양광에서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쪽 애들은 미국 쪽보다는 유럽에서 매출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악성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쪽 뭔가 실적 시즌 때 다가오게 되면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서프가 뜨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종목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해리스 트레이드와 실적 자체가 겹친다면은 태양광에서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 매니저 모두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잘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기점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또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실 수 있는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대신에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가람을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에 오셔서 참고사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이제 그 김웅태 매니저가 치맥을 산다면 무방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오시면은 오늘 시장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시장, 그다음에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을 대응할 건지, 아까 산일전기, 변압기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산일전기 변압기 관련주들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어떻게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도 하실 거죠? 지금 치맥이 중요합니까? 시장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사는 건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해야죠.
저는 오늘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추석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연휴간에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그렇죠. 예측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유독 잘 갈 수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명의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갑니다.